노사 갈등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정치 파워적 이슈입니다. 정치 파워적 이슈는 노동과 경영의 어떤 권력 신장과 직결된 이슈로서 노조와 사용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치 파워적 이슈는 노동권과 경영권을 서로 신장시키려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하나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즉 노조는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얘기하는 거죠. 노동상권을 배경으로 해서 노조의 파워를 신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사용자는 경영권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파워를 신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이른바 노사 분쟁과 협력 파워를 확보하려는 어떤 정치적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조 측에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 신장을 위해서 제시하는 요구 조건은 노동권 확립을 위한 노조의 인정 및 지배권, 그 다음에 노조 안정 추구겠죠. 또 사용자 측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권력 신장을 위해서 제시하는 요구는 경영권 확립을 통한 경영의 어떤 지배권, 그리고 경영 안정 추구죠. 근데 이 노사관계의 어떤 목적이라면은 노사 공존을 통해 가지고 산업 평화 및 사회의 발전에 있는 거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해관계의 어떤 결과를 갖고 오도록 해야 되겠죠. 노사의 이해관계는 이해 대립관계와 이해 공통관계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이해 대립관계사항은 노사 쌍방의 어떤 교섭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해 공통사항이라면은 쌍방의 어떤 참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바로 노사관계의 제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노사 쌍방의 어떤 권리 인정과 존중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어떤 창조적인 노사관계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자, 여기에 노동권과 경영권의 어떤 인정과 보호가 산업사회의 어떤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산업화와 더불어 갖고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제공한 어떤 근로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의 기본권, 특히 노동 3권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어떤 노사관계가 점진적 발전과 사회 계층 간의 이동에 따른 사회 발전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게 또 원칙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혁명적 변화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사회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되겠죠.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산계급에 의한 어떤 사회주의 혁명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는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완전 다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노동기본권인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더불어 근로자의 어떤 재방 권리의 인정,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조치와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되겠죠. 또 이 노동권에 대한 어떤 인정과 보호 못지않게 경영권에 대한 인정과 보호 대책이 없으면은 노사관계 발전과 산업사회의 어떤 평화 유지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업은 오로지 자본가의 사유물이 아니고
가치 창출의 존재로서 사회의 어떤 공공적인 어떤 위치와 역할이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대 사회의 어떤 가치 창출이라는 막단 책임을 진 기업의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고, 이러한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바로 경영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영권의 인정과 보호가 확립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기업은 생명을 잃게 되고 노사의 공존 공영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근로자의 노동권과 관련해 갖고는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해 갖고는 경영권 확립 행위를 우리가 이 11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살펴보면은 노동상권의 어떤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제도입니다. 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동이나 어떤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행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부당노동행위 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상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노동상권이 헌법상으로는 기본권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의해서 침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한 침해받는 사례는 뭐 선진국이나 후진국 어떤 노동운동사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단결권 등의 어떤 실질적인 보장은 사용자로부터 침해가 배제될 때 실현될 수 있을 거죠. 자, 만일 사용자로부터 어떤 단결권 등의 어떤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는 헌법상의 노동 3권의 침해 행위가 되므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사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법정 소송을 하면 구제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법원에 의해서 사법적인 구제를 한다 그러면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더러 또 사용자의 어떤 침해 행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의 무효 조치 등이 어떤 급변하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주게 될지는 의문이 드는 거죠. 많은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더욱이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결권에 대한 어떤 침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그리고 손해액의 산정도 매우 어렵겠죠. 우리가 단결권을 침해해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봤다, 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놓고 사용자의 어떤 노동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가지고 사법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법적 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해 가지고 구제 방법을 택함으로 해서 대항관계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부당노동행위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어떤 본질은 근로자의 노동상권에 대해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부당한 간섭과 압박, 이런 피해 사례로부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 해서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산업 평화를 이룩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어떤 유래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1935년에 미국의 와그너법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처음에는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화된 것으로 사용자의 어떤 노동조합에 대한 간섭, 지배, 차별 대우, 산업 발전의 위협 등 어떤 부당노동 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와그너법에 의해서 노조가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입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자 이 노동조합이 도로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노동조합 세력에 의해서 산업 발전과 안정의 도로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태프트 하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어떤 동등하게 균형을 맞추자고 도리어 또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 행위도 새로 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제도가 일본, 카나다, 인도,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1953년에 제정된 최초의 노동조합법에서도 미국의 태프트 하틀리법을 모방해 가지고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와 근로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까지 규정해 갖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인 1963년도에 노동조합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 행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냥 미국의 와그너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제도만을 적용하게 된 거죠. 이때가 바로 박정희 정부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막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자, 기업가의 어떤 도움이 군사정부로서는 절실히 필요할 때죠. 근데도 왜 노동자의 부당노동 행위를 삭제를 했는지는 뭐 지금도 의문이다라는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제도만 인정되고 지금까지 그 규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당노동 행위의 어떤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이 부당노동 행위는 먼저 부당노동 행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당노동 행위 제도라는 것은 노동 3권의 어떤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 제도입니다. 부당노동 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동이나 또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도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노동 3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의해 가지고 침해를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또한 그러한 침해를 받은 사례는 선진국, 후진국의 어떤 노동운동사를 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결권의 어떤 실질적인 보장을 함으로 해서 사용자로부터 침해가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겁니다. 만일 사용자로부터 어떤 단결권 등의 어떤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헌법적으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 자체는 시간과 경비도 많이 들 뿐더러 오랜 시간이 경과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법원의 무효 조치 등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급변하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많은 의문이 들겠죠.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결권에 대해서 침해 행위가 어떤 금전적으로 얼마만큼이냐라는 것을 산정하기가 손해 산정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로 인한 어떤 부당노동 행위가 법적인 사법적인 절차로는 굉장히 구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같은 의견이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사법적 심사를 전제로 한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을 택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신속하게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든 제도가 바로 부당노동 행위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의 어떤 본질은 부당노동 행위의 노동상권에 대한 사용자의 어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보호함으로 해서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산업 평화를 이룩하는 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당노동 행위 제도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제도는 1935년에 미국의 와그너법에 의해 가지고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노동조합의 의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의용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사용자의 노조 활동에 대한 간섭, 지배, 차별 대우 이런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와그너법에 의해 가지고 노조가 어떤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점점 비대해지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세력에 의해 가지고 도리어 산업 발전과 안정에 위협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947년에 테프트 하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균형을 맞추고자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 행위도 새로 추가가 됐던 겁니다. 그 외에 이 제도가 일본, 카나다, 인도, 멕시코 여러 나라에서 채택이 됐고 우리나라도 1953년에 최초의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테프트 하틀리법을 모방해가지고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와 함께 근로자 측의 어떤 부당노동 행위까지도 규정해가지고 처벌 규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963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 행위 규정을 삭제를 하고 미국의 와그너법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부당노동 행위를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만 규제하는 와그너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개정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드는 거는 1963년이라면은 박정희 정부가 5.16 쿠데타 이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막 실시할 그 즈음입니다. 이럴 때는 보면은 선성장 후 분배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를 우대하고 사용자 편에 선 정부였는데도 왜
노동자의 부당노동 행위 규정을 삭제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많은 학자들이 의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당노동 행위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부당노동 행위 종류는 나라마다 특색 있게 규정하고 어떤 산업평화와 노동상권의 어떤 현실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용들이 대동소이는 하나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보면은 표와 같이 5종류의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이익 대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불이익 대우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이익 대우라는 것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 대우를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이익 대우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뭐 해고라든지 전직이라든지 감봉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용자들이 어떤 그럴듯하게 구실을 붙여가지고 불이익 대우를 행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입증하기에는 조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불이익 대우에 대한 어떤 행위를 입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계약이라는 것은 5장 노동조합의 샵 제도를 얘기할 때 오픈샵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81조 2항에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계약을 바로 환경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경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 누렁이, 그다음 X, 개 이렇게들 얘기하죠. 조합 조직을 부인하거나 약체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는 단체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에 가입한 자는 그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도록 압박을 받거나 또는 다른 의용조합을 만들어서 새로 고용하는 자나 이미 고용되어 있는 자를 그 조합에 가입할 것들을 내용을 갖는 계약을 행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직업을 주거나 하는 이런 거를 환경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계약이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이 어떤 조합운동의 역사가 짧고 실업자가 많고 근로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약한 상황에서는 이 환경계약 체결을 빈번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자주적인 조합은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이 환경계약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꼭 문서로 체결되는 것을 요건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탈퇴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그 해고가 환경계약의 어떤 실행으로 행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에 어떤 가입하지 말 것 또는 조합으로부터 탈퇴 또 조합운동을 일체하지
안을 조건으로 한다면은, 이걸 고용 조건으로 한다면은 이런 계약도 부당노동 행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환경계약에 의해서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로서 금지되고 있고, 또 불이익 취급으로서 어떤 해고도 같은 성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법 제81조 3항에 보면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란 자체가 근로자의 어떤 단결에 의해 가지고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조직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단결권도 단체교섭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교부하는 것은 어떤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실질적 존재를 해치는 것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단결권의 어떤 침해가 되므로 이거를 부당노동 행위로 여기고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노동조건 또 기타의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단체교섭에 의해 갖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데는 바로 이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활동을 개입하는 그런 행위와, 또 그를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한다거나 그다음 노동조합의 어떤 운영비를 원조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노동조합의 어떤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어떤 자주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다면 이게 바로 지배 개입이 되는 거죠. 이 근로자들이 어떤 단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주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을 한다면은 이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지배 개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불이익 취급이나 환경계약처럼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 대해서 행해지는 유형인 것입니다. 이게 앞서 얘기한 환경계약이라든지 불이익 대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가 조합에 대해서 지배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단결권 침해로서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어떤 협의나 협상을 벌일 때 임금을 공제를 안 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후생복리 자금 또는 근로자가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거기에 기금을 기부하는 행위, 그 다음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보복적 불이익 취급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이유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하거나 아니면 기타 해당 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노동위원회 혹은 기타 행정관청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하거나 또는 증거 제출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 취급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복적 불이익 취급도 앞서 얘기한 불이익 대우와 같이 어떤 해고, 전직, 감봉 이런 사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드시 또 사용자 측에서는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고 타당한 이유를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보복적 불이익 취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꼭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에는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가 있습니다. 일단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어떤 조합활동의 방해고 그리고 구제제도라는 걸 이거를 방해를 제거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적절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구제 대책으로는 바로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가 있는데 처벌주의라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가지고 그 행위자를 처벌함으로 해가지고 부당노동 행위의 어떤 발생을 억제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주의라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 자체를 범죄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가 있기 전의 원상으로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를 범죄로 봐서 처벌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처벌이 따르지만은 하나는 무조건 부당노동 행위 자체를 범죄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원상회복주의는 부당노동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원상회복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걸 범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노사관계의 어떤 분규라는 건 구제의 내용이 어떤 법원의 판정과 같이 한 번으로 탁 판정해가지고 해결될 그런 성질이 아니라 어떤 탄력성이 있는 거죠. 유동적이고 또 어떤 침해된 권리가 예를 들어서 부당노동 행위로 해고된 근로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급박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당장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당노동 행위 제도 자체가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무료 속결주의를 택해가지고 전담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위원회인 어떤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당노동 행위의 어떤 재정 등 어떤 노사분규 해결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별도의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에 가는 것은 처음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갖고 처벌주의를 택함으로 해 갖고 사용자를 처벌했으나 이게 바로 상호 관련된 노사관계를 오히려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거쳐야지만 복직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의 어떤 부담이 제기되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원상회복주의를 택해가지고 피해자 구제를 우선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 부당노동행위의 어떤 심사 절차를 보면은 부당노동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심사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2심제를 채택을 하고 그 위에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함으로 해가지고 3심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어떤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고 그 위에 2심에 해당되는 재심권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할권이 어떤 경합되는 사건이나 기타 주요한 사건 등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설기관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관계를 관장케 하기 위해서는 비상설기관으로 해가지고 특별노동위원회도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둘 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어떤 사건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중요시 된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1심부터 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3심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절차를 보면은 처음에 구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판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구제 신청이라는 자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 또는 노동조합이 그 행위가 일어난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 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 신청의 상대방은 부당노동 행위를 행한 실제 자연인으로서 사장이나 중역이 아니고 기업 자체가 법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장 전무 개인으로 해갖고는 어떤 취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 절차에 들어가면은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받으면은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어떤 신문, 정인 신문, 증거 제출 이런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갖고 부당노동 행위의 어떤 성립 여부를 가려내고 적절한 조치, 예를 들어서 구제 명령이나 기간 결정이나를 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신문에 관한 절차는 소송에 있어 가지고 변론과 증거 조사에 해당되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의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또 공개주의를 채택함으로 해서 어떤 처리의 공정을 꾀하고 있는 거죠. 조사와 신문에 관한 절차 자체는 노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은 노동위원회가 심사가 종료되고 나면은 부당노동 행위의 어떤 성립 여부를 판정해 가지고 구제 명령을 하거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판정을 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3인 내지 5인의 공익위원만이 참여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어떤 판정에 있어서 문제된 행위는 민법, 형법상의 어떤 법률 효과에는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 대신에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 행위의 법률 효과를 좌우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법상으로는 나라 법으로는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계약의 어떤 해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행으로 봐가지고 부당하다고 판정될 때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즉 복직명령을 명할 수도 있고, 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의 어떤 판정 그 자체가 막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판정이 내려지면은 이 판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신청 기각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 구제명령의 어떤 효력을 보면은 어떤 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노동위원회가 이렇게 내리는 명령은 그냥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해서 그냥 행정처분으로 명령을 내린 게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는 이에 이제 복종할 의무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제명령 또는 기각 판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명령서 또는 기각 통지를 받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맨 처음에 내려진 초심 명령은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재심사에 의해서 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재심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은 그 판정은 확정이 되는 거고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조의 안정과 더불어 가지고 경영의 안정이 권리 파워적, 정치 파워적 이슈의 어떤 중심 과제로 등장합니다. 이 노동권 확립을 통해 가지고 노동 안정을 도모하는 노조에 맞서 가지고 사용자들은 경영권 확립을 통해서 경영의 어떤 안정을 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영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재산권은 정적 재산권과 동적 재산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활동에 있어서 생산수단으로서의 재산권이라는 것은 즉 자본으로서의 재산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동적 재산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산수단, 그러니까 물적 요소가 되겠죠. 노동력, 인적 요소와의 어떤 유기적 결합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어떤 재산 운영권을 얘기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권이라 할 때는 어떤 재산 운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경영권은 소유권에서 발생하고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산 운용 권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영권 자체가 기업의 고유 기능으로서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가 경영질서 확립 및 유지권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휘권, 셋째는 생산수단으로서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권,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1945년 11월에
미국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소집된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자 측 위원이 제출한 경영권 사항으로서 명시된 것들을 보면은 경영자 측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영권 사항으로 제출된 건입니다. 그 첫째가 보면은 생산물의 종류 결정, 그 다음에 공장 입지, 시설 및 폐쇄, 그 다음에 기계 설비의 배치, 공정, 생산, 판매 기술. 세 번째가 재무 정책의 결정, 회계 수속, 내부 통제 수속.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공장 관리 조직의 결정. 다섯 번째가 직무 내용의 결정.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안전위생, 재산 보존 대상의 결정.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권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몇 사항으로서 모두 담을 수가 없을 뿐더러 또 이 외의 사항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기타 노동 조건의 결정이 옛날에는 기업가 또는 경영자의 어떤 결정권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노동 조건에 대한 결정은 노동조합이 하고 공동 결정으로 돼야 된다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어떤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이런 내용들도 미래에는 어떤 근로자의 경영 참가가 점점 많아지는 이럴 때 이런 경영권도 하나의 경영 참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영권을 어떤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시하고 해석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도리어 노사 간의 어떤 감정과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의 어떤 인정과 해석 자체는 경영자가 수행해야 될 경영 직능 중심으로 구성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